이게 그 고린도전서는 조금 쉽지 않은 책인데요. 상당히 좀 내용이 이게 좀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다른 얘기보다는 그냥 바로 이게 핵심에 들어가서 집중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지 않고 바로 끝까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요걸 오늘 제가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내일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으면요. 아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가 아마 확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전후서를 한꺼번에 했는데 고린도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예, 전서만 해도 대단하고 후서도 또 엄청난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히 폭넓고요, 깊고요. 신약 책 중에는 로마서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어떤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곳들은 항상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예, 이것은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었죠. 예, 그런 것을 볼 때에 현대 교회 그리고 모든 조직들에도 동일한 문제. 왜냐하면 그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공동체에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흡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사점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어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이 많은 문제들을 성경적인 그 해법들을 또 해결책을 줌으로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오늘 살펴보는 것이 아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어떤 그런 리더들에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문제를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해법을 주는 그런 중요한 책이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목차를 한번 보면요, 인트로부터 이 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 그리고 배경 설명, 그리고 기록 목적,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떤 해결책은 해법을 성경적인 해법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이제 인트로 부분들이죠. 고린도전서는요, 이 바울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 다음으로 가장 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6장이죠. 예, 로마서가 더 긴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요, 고린도 전 후서를 합하면요, 로마서보다 훨씬 더 긴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다는 거죠. 정말 할 말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 애정의 관계입니다. 사랑도 하면서 미움과 사랑이 그냥 막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요, 정말 많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배신감 느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는 마음과 정말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정말 이 책에 다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의 관계가 왜 그런지를 아마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 이제 그 도시의 특징과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고린도 도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요, 이 책은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특수성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이 책이 아마 쉽게 풀릴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는요,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44년에 가이사르가 이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를 초토화를 다 시켰는데 이 도시가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복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재건하면서 이 고린도의 로마를 그대로 이식을 딱 시킵니다. 그래서 아가야 전체 지역의 수도로서 고린도를 딱 지정합니다. 여기를 수도로 이제 지정을 하죠. 그러면서 대대적인 그 재건과 발전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여러분들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아주 번성한 도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70km 떨어진 그 반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그 지협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중해의 그 동서를 연결하는 묘한 지형으로 인해서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그 상업 중심지로서 물질적인 아주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 지금 보는 그림이 굉장히 굉장하죠. 화면이 크니까 진짜 꼭 거기에 와 있는 저도 지금 안에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입니다 지금.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이 성지순례에 꼭 들어가는데요. 사도 바울의 길이라는 성지순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꼭 가게 됩니다. 현대에는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는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이면서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그 이오니아 해와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그 갱그리아 항구가 있어가지고요. 각각 이쪽으로는 아시아, 이쪽으로는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아주 이 브릿지 역할, 커넥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과시의 도시 고린도입니다. 이 이제 고린도 도시에 중요한 게 의미가 있는 게 경쟁과 과시의 도시.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 도시에. 자, 이 도시는 쫄딱 망했다가요. 1세기 중엽에 이제 1세기 중반 무렵에 해방된 노예들, 그리고 퇴역 군인들, 그리고 상인, 무역상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 고린도로 막 흘려 들어옵니다. 막 전체 각지에서 막 보이는 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 도시를요 딱 재건하게 됩니다. 초창기 고린도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막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 수혜는 누가 보냐면요. 이 초창기 고생했던 후손들, 2세들, 3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완전 졸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고린도 도시 전체가요. 뭡니까? 과시의 장이 됩니다. 보통도 우리 서울로 치자면 서울 성북구라든지 이런 위에 강북 쪽에는 부자들은요 전통적인 부자들입니다. 예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데요. 강남이나 이런 데 졸부들 갑자기 땅 부자 되면서 슈퍼카 막 몰고 다니고 이런 과시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거든요. 딱 도시가 그런 도시인 거죠. 경쟁하고 막 과시하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내 차가 더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과시와 경쟁의 세계관이 이 도시 가운데 아주 뿌리 깊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내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막 방언도 막 과시하듯이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딱 이런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과 과시의 문화, 이걸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특징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도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고린도에는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고요. 예전에는 진짜 저 위에 있는 보건도를 걸어놨는데요. 12개가, 여러분들 그 신전이 고린도에는 몇 개 있었냐면 12개가 넘는 그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12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그 종교적인 매춘을 행하고 막 진행했었습니다. 말만 여자 사제지 실질적으로는 매음하는, 그러니까 막 매춘하는 그런 여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춘 자체가 자기들은 거룩한 종교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을 기쁘게 하는 거. 아프로디테가 누굽니까? 비너스라는 거죠. 사랑의 여신.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사치와 방종, 음란, 태폐 뭐 이런 게 지배하는 도시죠. 원래 항구 도시가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 철학에 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은 유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는요, 그리스 아가야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깊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기본 개념은요, 이원론입니다. 이데아,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희망하는 그 이데아는 그곳이 실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은 현상이다, 그리고 그림자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이데아에서 살고 있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오가지고 이쪽에 추방돼서 왔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감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데아에서 쫓겨서 내려왔는데 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간의 최대의 소망은 뭐다? 이 몸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데아로 올라가는 게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약간 우리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죠.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몸을 벗어서 이렇게 간다 이런 거와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데아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다? 그게 철학이며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는요, 이 철학과 지식이 굉장히 판을 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이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몸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간다? 이데어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딱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약간 흡사하죠. 바로 이제 기독교의 어떤 이런 복음이 이거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기 때문에 몸은 무슨 짓을 해도 이 우리의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바울은 나중에 우리가 두 번째 그 부활을 할 때 이 몸이 변형되기 때문에 우리 몸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몸은 거추장스럽고 감옥이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난한 부분들이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성적인 죄, 우상 숭배하는 이 막 몸뚱아리로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그리스의 철학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부활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 몸이 변형돼서 부활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생각에 이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몸은 감옥이고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데 몸이 부활한다고? 그래서 앞에 이전에 지난달에 했을 때 제가 데살로니가는요 부활에 대해서 아까 그 자기들이 믿는 그 토착 신앙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믿었는데 여기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몸이 부활한다고? 몸은 쓰레기통이면서 버려야 되는 건데 무슨 부활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납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지금 방금 설명해드린 이 그리스 세계관, 이 철학을 이해해야만이 앞으로 지금 벌어질 이 수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요, 여러분들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그 고린도는 서양 건축 양식에 있어서 유명한 서양 건축에서 기둥 세 가지 양식으로 유명하죠.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고린도식. 이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도 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확인하 찍었는데 다 찍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고린도식이라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고린도 도시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도리아식은요 아주 초기 양식이기 때문에 무늬가 없습니다. 아주 중후하면서 단순한 느낌의 어떤 기둥이죠. 이 기둥의 아랫부분, 중간, 윗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그림이 윗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근데 두 번째 이오니아식은요, 제일 위에 무늬가 있어서 세렌데미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식은요, 이 이오니아식보다도 더 무늬가 화려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기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양식 기둥이요, 보통 주전 5세기부터 시작돼서 전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대부분 이게 건축을 지을 때 기둥을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석조 건물을 지을 때 세 가지 하는데 건물이 대부분 저 고린도 양식으로 다 짓습니다. 지금 현재도 유럽에서 석조 건물들은요 다 고린도 양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둥을 만드는데 아직도 고린도 사람들이 만든 기둥보다 더 아름답게 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학창 시절에 시험에 우리가 나올 정도로 나왔죠. 이것을 알면 고린도에는 우리에게 한결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게 로마에 있는 헤라클레스의 신전의 고린도식 기둥입니다. 저게 저 고린도식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만 미술, 음악 다 오늘 총망라합니다 오늘. 자, 그래서 고린도는요, 여러분들 알면 알수록 재밌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또 고린도는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들어보셨죠?
예, 이게 이 프로이드가 말한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게 자식이 동성의 부모에게는요 경쟁을 느끼고 반면에 이성의 부모에게는 애정을 느낀다는 그런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빠에게서 막 경쟁 관계를 느끼고 엄마에게서는 이성을 느끼게 된다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인데요. 요즘 우리 아들이 막 나한테 반항하는 거 보니까 역시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이 문제인가? 바로 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고린도 도시의 왕자입니다. 왕자. 그래서 자기 부모를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엄마와 결혼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곳이 이 고린도의 이 오이디푸스가 왕자입니다. 예. 자세한 얘기를 하면 이거 오늘 밤에 끝내지도 못할 정도로 깁니다. 대충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고린도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